저는 민준, 37살입니다. 어느 날 제 전처의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따라가 집까지 갔고, 그녀가 숨기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이 제 결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위치를 남겨주시고, 가족의 배신에 맞서는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왜 침묵이 분노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A회사에서 물류관리자로 거의 8년 동안 일해왔고, 아픈 이혼 후에 제 인생이 드디어 안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을 사러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한 노부인이 허리를 굽힌 채 플라스틱 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잔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 여자가 한때 저를 경멸하며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전 장모임을 알아봤습니다. 한 걸음 내딛던 중 멈춰서서 이 여자가 바로 저를 무시하던 전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안정적인 연금을 자랑하며 제 나이에 저축도 없다며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햇볕 아래에서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고, 낯선 이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수년간 제 가족을 비웃었던 그녀가 이제는 굴욕과 빈곤 속에 있었고, 저는 이것이 업보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체면에 집착하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떠난 후 힘들게 재기했기에 이 장면을 외면하고 있고 싶었지만 그녀가 더러운 바닥에서 동전을 줍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야망이 없다고 훈계하고 제 부모님이 너무 평범하다며 비웃던 그녀가 이제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거지처럼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비닐봉지를 움켜쥔 채 한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자랑하던 여자가 이제 남의 동정에 의존해 사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달아해진 샌들을 끌며 자리를 뜨기 시작하자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여린 등이 도시의 미로 같은 골목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제 존재를 알아채고 동정이나 복수로 오해할까 봐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지만 수진을 지키지 못한 남자라며 비웃던 그녀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입구로 다가갔고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높고 맑은 목소리와 배고픔에 대한 질문을 듣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진이 아이가 없다고 항상 말해왔기에 그녀의 삶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문틀에 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그녀가 상상도 못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음식을 약속하며 비닐봉지 속에서 요리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소박한 음식을 만든다고 깔보고 값비싼 수입 식재료를 자랑하던 그녀가 이제는 남은 생선과 쌀로 아이의 한 끼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단순한 가난보다 더 큰 무언가, 제 결혼을 괴롭혔던 거짓말과 연결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며 수진이 저를 남겨둔 채 차가운 쪽지 하나만 남기고 급하게 다른 나라로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 장면이 오랜 시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상처를 다시 건드릴까 두려웠습니다. 왜 굳이 따라왔는지 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진실에서 배제당했다는 억울함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이 저를 떠나도록 만든 이유인지 아니면 딸의 완벽한 새 인생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비밀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제 결정을 짓밟고 떠난 뒤 저만이 그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눈치채기 전에 돌아서려 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대답을 요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던 순간 아이의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 아이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배신의 일부일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아무리 아파도 내일 다시 와서 지켜보리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가 보니 그녀는 같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금이 간 그릇을 내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한때 편안한 연금과 안정된 미래를 가진 딸을 자랑하던 그녀가 이제는 매일 이런 굴욕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낯선 이에게서 헐거운 동전을 한 움큼 받아들일 때 손이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손이 한때 나를 경멸스럽게 가리키며 수진에게 내가 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체면과 겉모습에 집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왜 아무도 그녀가 존엄을 되찾도록 도와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인된 쌀이 담긴 비닐봉지를 천천히 들고 시장을 떠날 때 다시 뒤따랐고, 그녀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 그 썩어가는 아파트 문에 도착할 때까지 숨어 있었다.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던 곳이었다. 나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그녀가 아이를 달래며 밥을 먹이도록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한때 나에게 보였던 차가움과 달리 날것의 다정함이 묻어나와 가슴이 조여왔다. 나무 문틀 틈새로 몰래 들여다보니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마른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고 있었고 아이는 그녀를 넓은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수진에게 아이는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짐이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라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가 나이든 손가락이나 병 때문에 아플 법한 뻣뻣한 손으로 망가진 플라스틱 대야에서 옷을 헹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집안일을 비웃으며 가정부와 수입 비누를 자랑하던 그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문을 두드려 왜 이 아이가 남몰래 존재해야 했는지, 내 인생은 그녀의 결정으로 산산조각 났는데 이유를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수진이 여권을 챙겨 차갑게 인사하며 떠나던 날,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홀로 감당하게 두고 나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는 야근을 했다고 거짓말했다. 내가 남의 집 앞에서 치유되지 않은 배신을 되새기고 있었다는 걸 의심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처의 어머니를 그런 모습으로 본 뒤 수년 전 아물었다고 믿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특히 그 여자가 한때 내 월급이 수진의 한 달 쇼핑비보다 적다고 나를 꾸짖던 기억이 떠오를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를 그토록 미워하던 여자가 왜 수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수진은 해외에서 부유한 남자와 결혼에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계속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시장으로 가 그녀가 행인들의 시선과 가끔 들려오는 모욕을 견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이 여자가 한때 딸에게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위해 첫 결혼을 포기하게 강요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또다시 그녀를 따라갔고, 이번에는 그녀가 약국에 들러 소형 진통제 한 팩을 사는 것을 보았다. 아픈데도 한때 목숨처럼 지키던 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만큼 자존심이 강한 건 아닌지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가 자신의 잔인함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만큼 파괴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가 다시 아파트에 도착하자 나는 더 오래 머물며 그녀가 서툰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남이 물려준 듯한 큰 셔츠를 입혀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닥에 즉석 라면과 마른 생선 작은 봉지를 차례로 놓는 모습을 세면서 한때 나에게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다고 수진에게 말하던 그녀의 말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었다. 이 아이가 그녀의 위선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고, 그녀는 자신의 가족 비밀을 모두에게 숨긴 채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가 자장가를 흥얼거릴 때 무릎을 끌어안은 채 듣고 있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선택의 결과로 이 아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이제는 마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옆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앉아있는 지금의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의 거짓말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이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때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나는 한 번 가까스로 빠져나온 세계로 다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가슴 한켠에 내려앉은 무거운 돌덩이 같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멀리해야 한다고 다짐해도 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족의 명예와 체면을 수십 년간 내세우며 내게 던지던 자존심을 모두 잃은 듯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그 길을 따라갔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그녀가 10대 소년에게서 동전 한 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년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 한때 내 초라한 돈 이 딸에게 창피하다며 저녁값조차 내지 못하게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에 속이 뒤틀렸다. 그녀가 딱딱한 빵과 쌀이 든 봉지를 집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뒤따르기 시작했다. 집착이 아니라 해답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아이의 목소리를 떠올릴수록 배신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점상에서 작은 달걀 2개를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예전에 그녀가 내 부모님이 그날그날 벌어 그날그날 먹고 산다며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녀 자신이 경멸하던 가난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또 다른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갔고, 그녀가 페인트가 벗겨진 똑같은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뒤따랐다. 나는 금이 간 벽 뒤에 숨어, 그녀가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분노의 안개를 칼날처럼 가르고 들어왔다. 나는 떠나서 과거를 묻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지금의 아내와 힘들게 쌓아 올린 연약한 삶의 과거가 스며들지 않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 아이가 3년 전 내가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잃어버린 결혼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진이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몇 주 만에 해외로 사라졌던 일이 떠올랐다. 그 아파트 안의 아이가 그녀가 나를 아무런 저항 없이 버리고 떠난 이유인지, 그래서 나는 굴욕감과 상실감 속에 남겨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차가운 만족감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던 것인지 궁금했다. 오후에 그녀가 다시 아파트를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작은 물통을 들고 있었고, 그 걸음은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힘겨워 보였다.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가 이제 상상도 못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작은 약국까지 따라갔다. 그녀는 값싼 진통제를 달라고 했다. 예전에 내가 아플 때 값싼 항생제를 먹는다고 비웃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자라면 제대로 된 약을 살 만큼은 벌어야지 라고 말하던 그녀였다. 이제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나를 비웃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늦게 집에 들어갔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회사에서 긴급 물류 문제를 처리하느라 늦었다고 둘러댔다. 사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아파트 밖에 서서 전처의 어머니를 직접 대면할지, 아니면 비겁하게 멀리서 지켜볼지 고민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아이가 밥에 대해 묻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 꼬마가 몇 번이나 배고픈 채로 잠들었을지 생각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던 그 여자는 이제 도움을 청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나는 같은 길을 따라 시장으로 갔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채 그녀가 다시 구석진 자리에서 머리를 깊이 숙이고 죄수처럼 컵을 내밀며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예전에 그녀가 수진에게 저런 평범한 집안 출신 남자는 아무것도 못 될 거다라고 말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날 오후에도 그녀를 따라 집까지 갔고, 이번에는 그녀가 손빨래를 하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변할 때까지 지켜봤다.
그녀는 30년 동안 자신의 섬세한 손이 더러운 옷에 닿아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마치 탐정처럼 그녀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쌀 한 톨, 마른 생선 한 조각까지도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자신은 나중에 먹는 모습을 봤다. 수지는 해외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그녀의 어머니와 어쩌면 그녀의 딸은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이것이 업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이 자존심 강한 여자를 숨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느꼈다. 나는 답을 얻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일주일 동안 나는 아침마다 그녀가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골목길을 따라가고 아이에게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주려 애쓰는 그녀를 아파트 밖에서 지켜보는 같은 의식을 반복했다. 그 아이의 존재는 내게 불편한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내 결혼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었다. 수진이 임신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 없던 것,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던 일이 떠올랐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나는 억눌린 분노에 손이 떨렸다. 예전의 모든 모욕, 수입이 났다. 전망이 평범하다는 말들이 생각났다.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유일한 기쁨을 지키려는 엄마처럼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바라만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에서 일회용 실수처럼 버려진 것에 대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내 심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두 여자에게 마침내 맞설 차가운 결심으로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수진에게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이의 존재에 대해 따질 말을 이미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휴대폰을 꼭 쥔 채 망설였다. 3년 전 그녀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결혼을 끝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연락처 목록에서 그녀의 이름을 몇 분 동안 바라보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짧은 메시지를 썼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급히 대화가 필요한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내가 보낸다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가 내가 자신이 해외에서 꿈꾸던 삶에 함께하길 원하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날 이후로 잠겨있던 문을 내가 이제 막 열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전 내내 핸드폰을 몇 분마다 확인하며 그녀의 어머니와 나눴던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 되새겼다. 그녀의 어머니가 수진에게 나 같은 남자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수없이 경고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내가 야망이 없고 수진을 끌어내릴 거라고 주장했었다. 오후 늦게 내 핸드폰이 드디어 국제번호로 울렸고 나는 즉시 그 번호를 알아차렸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내 맥박이 치솟았다. 이 대화가 이혼 후 내가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수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그녀가 떠난 이후로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말투는 딱딱하고 차가웠고 마치 다시 연결될 생각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며칠 동안 속에서 타오르던 말을 억지로 꺼내며 시장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따라가 집까지 갔더니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편에서 그녀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침묵이 길게 이어져서 그녀가 전화를 끄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돈 문제와 새 남편과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결정으로 어머니와 여러 번 다툰 뒤로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고백했다.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내가 본 아이가 그녀의 자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걸 기억하고 있었기에 나는 선택할 권리조차 받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며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단호히 거절하고 수진이 더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뒤로 모든 연락을 끊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했다는 말을 속삭였다. 그녀가 어머니가 그런 환경에 사는 줄 몰랐다는 말을 하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두 모녀가 내 존재를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공모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다시 아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침묵했고, 통화가 끊기기 직전 그녀는 아이가 내 자식일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질식할 듯한 안개처럼 내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나는 꼼짝도 못한 채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내 아이가 남몰래 가난 속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곱씹었다. 나는 거실을 몇 시간이나 서성이며 그녀의 어머니와 나눴던 모든 대화, 내 무능함에 대한 온갖 모욕, 내가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을 거라는 경고들을 되새겼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말들이 이렇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정당화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옆방에 있는 지금의 아내를 생각했고, 그녀는 남편이 죽지 않는 과거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심한 두통과 식욕 저하로 아침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섰다.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묻자 나는 또다시 회사에 일찍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했다. 내가 정말로 가는 곳은 내가 경멸하는 여자가 내 아이일 수도 있는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다시 지켜보기 위해서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장에 도착해 그녀가 평소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다.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내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지친 눈 뒤에 숨은 기만과 배신의 층들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그날의 국어를 마치자 나는 다시 골목을 따라 그녀를 쫓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녀의 집문 앞에 서서 진실을 따져 물을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아이를 무릎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머리를 빗겨주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손은 예전에 나를 가리키며 수진에게 더 나은 미래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이 찬물에 작은 옷을 빨고 달걀 하나를 여러 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도저히 풀어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수진에게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며칠 뒤 다시 전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그녀의 무심한 어조에 나는 핸드폰을 벽에 던져버릴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이혼이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신 때문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내 인생에 얽혀 있었는지 생각하며 아내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나는 전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작은 여자아이의 얼굴과 밥 주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이미 그녀를 외면해버렸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한 무게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한때 내가 쌓아올린 연약한 평화를 과거가 방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을 억지로 떠올렸다. 그럼에도 내 발은 자동적으로 움직여 내 결혼을 파괴한 여자가 이제는 부서진 문 뒤에서 수치심에 숨어있는 그 골목으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켜보고 증거만 모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수진의 말이 내 가장 어두운 의심을 확인해준 순간부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면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거의 비어 보이는 비닐봉지를 들고 군중속을 구부정한 등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한때 그녀가 수진에게 럭셔리 식료품을 살 수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턱이 굳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다시 그녀를 따라갔다. 거리를 둘수록 이미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고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되찾을 기회마저 잃을 위험에 처한 겁쟁이가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골목길 중간쯤에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을 때 나는 세월의 고단함이 한때 내 앞에서 오만하게 활보하던 여자를 얼마나 야위게 만들었는지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에 도착해 무너져가는 벽 뒤에 숨어있는 나를 알아채지 못한 채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 분노를 칼처럼 가르며 어른의 배신으로 인해 종종 순수가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등이 아플 정도였다.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비밀리에 키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이 실패한 것을 애도하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진이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완전히 나를 배제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날의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최대한 오래 기다리다가 마침내 참을성이 무너져 문 앞으로 걸어나갔다. 대답 없는 질문들의 무게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몸은 이미 문 너머에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감지한 듯 맥박이 더욱 세차게 뛰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3번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이어지는 체념이 번졌다. 마치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예의를 차려 거짓이 내 주변을 감옥처럼 둘러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내 시선은 곧장 나를 보자마자 얼어붙어 낡은 인형을 두 손에 꼭 쥔 어린 소녀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커다란 눈이 젊은 시절 수진의 눈과 닮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아무도 내 아이의 그런 모습을 알아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차가운 분노가 밀려왔다. 나는 한때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라 자처했던 그 여자에게 시선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답을 달라고 묵묵히 요구했다. 그녀의 어깨는 여러 해의 비밀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졌고 마침내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낮추고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심장은 그녀가 수진이 임신 중절을 원했으나 자신이 몰래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 손녀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며 딸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실수로부터 수진을 지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프게 뛰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수진이 다른 나라로 떠난 뒤 자신이 손녀를 고립시킨 채 키웠고 딸이 혹시라도 아이를 되찾아 그나마 손녀에게 만들어준 연약한 세계를 무너뜨릴까 두려워 모든 금전적 도움도 거부했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남편으로서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탓했던 모든 순간 단 한 조각의 사랑이나 존경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모든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야 이 모든 것이 두 여자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내 동의 없이 역사를 다시 쓴 치밀한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가 할머니의 의자 뒤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불러온 소용돌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내 가슴엔 깊은 통증이 밀려왔다. 그 아이는 자신이 여러 삶을 산산조각 낸 선택의 침묵의 증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여자가 내게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5해의 기억을 훔쳐간 것에 대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런 고의적인 잔혹함 앞에서 말이 무의미한 듯 몸이 굳어버렸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판단이 아닌 조용한 이해를 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숨겼던 이유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져버린 나와 수진 모두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나는 이를 너무 세게 악물어 아플 정도였다. 그녀처럼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난 여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 몇 시간이나 서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며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 아니면 결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지도 모를 아이의 삶의 자리를 얻기 위해 남아 싸울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리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는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침묵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날 밤 내린 결정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에너지에 사로잡혀 잠에서 깼다. 그 결정이란 바로 그 작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
여태껏 나에게 철저한 계산과 잔인함으로 숨겨져 있던 아이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입으며 현재의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이제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새로운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다.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고 A 회사에서 있을 업무 미팅을 핑계 삼아 서둘러 나왔다. 더 이상 진실을 말하면 수진이 내 인생과 평판을 산산조각 낸 후 수년간 어렵게 다시 쌓아올린 아내와의 연약한 신뢰마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직 오지 않았고 잠깐 동안 나는 그녀의 연약한 몸이 그 허름한 아파트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절뚝거리며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건강이 더 악화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체면과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딸의 평판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뒤틀린 신념 때문에 수진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차라리 거리에서 구걸하다 죽기를 택할 것임을 알기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도 나는 그녀가 무심한 행인들에게서 동전을 몇 줌 받아 챙긴 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그녀를 몰래 뒤쫓았다. 내 맥박은 점점 빨라졌다. 이제 나는 원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고 더 이상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나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가 가는 길에 산쌀과 우유, 약이 든 봉투를 건넸다. 더 이상 아이가 제대로 된 음식이나 기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진은 외국에서 아무 일도 없던 듯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강인했던 모습이 떠오를 만큼 날카로운 시선을 내게 보냈다. 자존심 때문에 내 도움을 거절하고 싶었겠지만 떨리는 손이 그녀의 속내를 드러냈고 결국 봉투를 받아들인 뒤 부끄러움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가 아이에게 옅은 죽을 떠먹이며 아이가 옆에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과 미소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비틀 듯 아팠다. 내가 있어야 했던 순간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겼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아이에게 인내심 있게 죽을 먹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었을지 그저 손녀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을지 생각했다. 나는 업무상 의무라는 핑계로 이틀에 한 번씩 그 집을 찾기 시작했고 매번 식료품과 약, 작은 장난감을 사서 갔다. 아이는 내 존재에 금세 익숙해졌고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신뢰 가득한 목소리는 내가 알지 못한 채 그녀를 외면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하며 내 가슴을 죄었다. 아내는 내 늦은 귀가와 산만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야근과 주말 근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며 의심이 커져갔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 두 명의 여자가 한때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나에게서 숨긴 아이를 돌보느라 저녁마다 좁은 아파트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주간 나는 낮에는 A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마다 아파트로 달려가 집안일을 돕고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며 그녀가 손녀를 데려온 후 겪은 고생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수진이 전화를 통해 마치 남의 일인 양 침착하고 무심하게 말하던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아내가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죄책감은 날로 무거워졌고 거짓말은 점점 더 꼬여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가 크레용을 쥐거나 단순한 장난감에 두 눈을 반짝일 때마다 나는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녀가 내가 수진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지 못한다고 나를 비난했었지만 지금은 중고 옷과 오래된 빵조차 힘들게 마련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한편 그녀의 딸은 해외에서 가족을 잊은 채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 모든 불공평함에 내 턱이 굳어졌다. 세상은 타인을 배신한 이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하면서 남겨진 이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수진을 직접 찾아가 모든 거짓과 은폐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내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말로 터져나올까 두려웠다.
아이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차분함을 유지해야 했다. 어느 저녁, 아파트를 나서다가 길 건너편에서 혼란과 상처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 순간, 몇 주간 힘겹게 유지해온 아슬아슬한 균형이 내 거짓과 죄책감의 무게 아래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부르기도 전에 돌아서서 걸어갔고, 나는 집에 돌아갔을 때 더 이상 반쯤 진실이나 얼버무림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집 앞차 안에 1시간 넘게 앉아 변명과 사과를 연습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 말은 나조차도 공허하게 들렸다. 무거운 가슴으로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고 침묵한 채 있었고,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내가 몇 주 동안 늦은 회의와 존재하지도 않는 긴급 프로젝트를 핑계로 엮어온 거짓말들을 이미 충분히 짜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한때 나를 쓸모없다고 불렀던 여자와 내가 내 아이인지조차 몰랐던 아이와 함께 비좁은 아파트에서 모든 자유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아내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아무 설명도 없이 밤마다 사라지며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는지 따져 물었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질문 하나하나마다 날카로워질수록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말에는 내가 뒤로하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삶으로 다시 발을 들인 그날부터 부주의하게 갉아먹어온 존경과 믿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와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내 말은 나조차도 비겁하고 얄팍하게만 들렸다. 어떤 설명도 내가 또 다른 아이와 가족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아내를 어둠 속에 남겨두었다는 진실을 되돌릴 수 없었고 아내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보다 과거를 선택했다며 나를 비난할 때 그녀의 눈에 스치는 고통을 보았다. 나는 수진이 떠난 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아내가 내 곁을 지켜주었고 실패한 결혼의 잔해 속에서 내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줬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침묵과 결핍 속에서 자라난 작은 소녀에게 등을 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내는 그 아이가 내 아이냐고 물었고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최대한 담담하게 진실을 말했다. 전처의 어머니가 내 결혼 마지막 시기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들을 돕고 있었던 이유는 그 여자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내의 어깨는 굳어지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내게 우리 결혼 밖의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는 수진과 결혼했을 때조차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에 매 방문마다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아내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배신으로 태어난 소녀를 아내가 받아들이는 미래를 상상조차 해본 적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를 혼자 결정해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아내는 말없이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고 나는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서 머리를 감싼 채 앉아 내가 얼마나 멀리 넘어왔는지도 모른 채 연민과 배신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아내는 작은 여행 가방과 짧은 쪽지 하나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쪽지에는 내 거짓말과 정서적 배신 이후 우리의 결혼을 지킬 가치가 있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애써도 결코 회복되지 않을 균열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아파트로 운전해 가면서 내가 첫 번째 결혼을 망쳤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 소녀의 믿음 어린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보다 더 강한 끌림을 느껴 멈출 수가 없었다. 여자는 내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눈치채며 내게 아내가 내가 밤마다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나는 내 결정이 수년간 쌓아온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을 고백할 힘조차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내 현재 가족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를 아이 때문에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내 안에 불씨를 키웠다. 나는 수진과 그녀가 내게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아버린 선택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며칠 동안 일과 병원 방문을 병행했다.
여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녀는 남은 힘마저 소진된 채 내게 서류와 의료비를 맡기기 시작했다. 수년간 혼자 짊어져온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진이 먼 나라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을 떠올렸고, 그 사이 어머니의 몸은 탈진으로 시들고 다른 부스러기와 자선의 의지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떠난 사람들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반면, 남겨진 사람들이 피와 세월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삼켜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어느 저녁,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수진에게서 곧 돌아오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포기했던 아이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녀의 도착이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한 이 연약한 가정에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 것임을 알았기에 그녀의 말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의도가 분명해질 때까지 오지 말라고 요구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존재조차 모를 수도 있는 아이와 그녀 사이에 내가 설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빈 집으로 운전해 돌아와 조용한 거실을 문턱에서 바라보며 이미 한 가족을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가족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의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 해도 결국 내 뒤에는 파멸만이 남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가 자던 침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두통에 시달리며 깨어났고, 내 선택의 차가운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결혼이 내 잘못도 아닌 거짓말의 무게에 무너진 후, 힘겹게 다시 세운 모든 것을 비밀이 잠식해 망가뜨렸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기계적으로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전처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해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수년간 숨겨온 아이에 대해 지시를 속삭이기 위해 살아있는 듯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연약한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수진이 비행기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니 준비하라고 말했다.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날카로운 분노가 치밀었다. 수진은 수년 전 나와 아이를 모두 버려놓고 이제 와서 마치 부재와 고통의 세월이 한 번의 모성적 권위로 지워질 수 있다는 듯 아이를 되찾으려 했다. 나는 주먹을 쥐며 수진이 예전에 나에게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비밀리에 내 아이를 낳아 어머니에게 가난과 고립 속에서 키우게 했던 일을 떠올렸다. 이제 와서 돌아오려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온 죄책감 때문이었고, 그 죄책감은 할머니만이 가족이라 믿는 어린 소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연약한 여인에게 수진이 진심을 증명하지 않는 한 아이를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남겨진 이들의 삶보다 우선시하는지 내가 직접 봤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내 야망을 조롱하던 여인이 이제 와서 그녀 가족의 잔혹한 결정의 뒷수습을 내게 기대는 것에 역겨운 분노를 느꼈다. 아이는 낡은 인형을 곁에 두고 조용히 색칠을 하며 앉아 있었고, 나는 투석 치료로 노인의 마지막 저축마저 고갈된 서류에 집중하려 했었다.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아무런 다툼도 없이 집을 떠났고, 과거를 놓지 못하는 남자와는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내 말이 공허하게 들릴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이 우리가 함께 쌓은 집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내 우주의 중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아이가 있는 초라한 아파트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동안 병원과 회사의 일을 오가며 모든 걸 통제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에는 수진의 침착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해외 생활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한때 그녀는 나에게 집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이 약하다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친자식까지 버린 그녀의 위선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수진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와서 도착했고 저녁에 병원에 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값비싼 여행 가방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방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두려움과 분노로 속이 뒤틀렸다. 나는 병원 입구 밖에서 이를 악물고 손을 떨며 그녀를 마주할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 거짓과 결정들이 내 인생의 수년을 빼앗고 두 번의 결혼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죄책감이나 후회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무표정으로 걸어왔고,
나는 몇 년 전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며 아무 설명도 없이 내 삶을 떠나던 그 냉정한 자신감이 다시 느껴져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채웠다. 그녀가 병원 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상태를 너무도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부모와 아이 모두를 가난과 고통 속에 버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손을 꽉 쥐었다. 병실 안에서 수진이 들어서자 연약한 여인은 마치 가족의 유대보다 부와 안락함을 택한 딸을 차마 바라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문턱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수진은 한때 나를 상대로 무기처럼 휘둘렀던 단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침대에 다가갔다. 아이는 구석에서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자 나는 그 작은 머릿속에 피어오를 혼란을 상상하며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 앞에 선 낯선 이가 매일 아침 금이 간 거울 속에서 보던 자기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이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그녀가 자신이 낳고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자라게 내버려 둔 작은 소녀를 감히 만지는 것이 분노스러워 소리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실패한 결혼의 책임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보낸 세월의 날 것 그대로의 부당함을 느꼈다. 사실은 두 여인이 한때 나를 사랑했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가장 파괴적인 비밀을 내게서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박차 안에서 핸들을 하얗게 들 때까지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수년간 외면해왔던 대면의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의 대가로부터 더 이상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다. 나는 해 뜨기 전 식지 않는 차가운 긴장감에 사로잡혀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결정을 되짚었다. 두 여인이 내 과거를 무너뜨렸고 한 아이만이 통제불능의 삶에서 유일한 다이 된 그 지점에 내가 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병원으로 향했다. 수진이 갑작스러운 후회라는 편리함으로 오랜 방치를 지우려는 듯 딸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실에 들어서니 수진은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두 손을 곱게 모은 채 한때 결혼 박 임신의 오명으로부터 딸의 명예를 지키려 침묵 속에서 아이를 키워온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 연습된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숙이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힐 듯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가 아무런 설명도, 마무리도, 그리고 내가 줄곧 아버지였다는 진실조차도 남기지 않고 내 곁을 떠났던 일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낡은 인형을 꼭 쥔 채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신이 믿던 연약한 세계가 한 번도 존재하는 줄 몰랐던 엄마의 등장으로 산산이 부서질 것을 알기에 내 속은 뒤틀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진이 해외의 호화로운 삶을 택하며 자신의 아이의 삶을 외면했고, 이제 마치 부재가 단순한 불편함이었던 것처럼 돌아와 권리를 주장하려 드는 모습에 분노했다. 수진의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돌려 무언가 속삭였으나, 그 연약한 몸에 흐르는 긴장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지 않은 시간을 애타게 구하며, 큰 희생 끝에 키워온 손녀를 지키려 애쓰는 여인의 표정이었다. 나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입을 열면 수진이 우리의 결혼을 떠나며 남긴 공허한 변명뿐인 쪽지 이후로 쌓여온 분노를 쏟아낼 것 같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 동안 나는 수진이 어머니 곁에 앉아 간간히 아이를 쳐다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아이가 우리 둘을 닮은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졌고, 나는 내 동의도 모른 채 내게서 빼앗긴 생일, 까진 무릎, 잠자리 동화 같은 세월의 깊은 아픔을 느꼈다. 간호사들이 투석기를 조정하러 들어오자 나는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화면에는 현재 아내의 부재 중 전화가 떠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모두 동정으로 포장된 배신처럼 들릴 것 같아 전화를 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고 값비싼 과자와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아이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받았고 그 모습에 내 마음이 아팠다. 아직은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지닌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방 한쪽 끝에서 수진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사랑을 담은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나 내 귀에는 수년 전 그녀가 내게 해외 진출에 필요한 야망이 부족하다며 차갑게 내뱉던 말만이 메아리 쳤다. 나는 아이를 데려와 다가올 혼란과 아픔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내 딸이라는 사실조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내게는 법적 권리도 도덕적 권위도 없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별거에 대해 상의했고 내 기만 이후로 화해가 가능한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부서질 듯 꽉 쥐고 앉았다. 내 침묵과 망설임이 작은 병실 반남은 유일한 안정을 파괴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한 가냘픈 가족이 내 눈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병원에 다시 갔고, 지친 기색에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수진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며 수진과 조용히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나는 수진의 갑작스러운 모성 본능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분노로 속이 뒤틀렸다. 나는 방 구석에서 그 언쟁을 지켜보며 지금의 아내가 수년간 나의 재건을 지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알지도 못했던 아이를 이미 소리 내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되어 그녀의 충성의 거짓과 반쪽 진실로 보답했음을 생각했다. 언쟁이 끝나자 수진은 방을 뛰쳐나갔고 그녀의 어머니는 탈진한 채 떨고 있었으며 나는 침대로 다가갔다. 노부인은 허약해 보이는 몸과 달리 강한 힘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만약 이번 치료를 견디지 못한다면 내가 아이를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속삭였다. 나는 목에 걸린 덩어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부탁이 오랜 비밀과 후회로 짜인 무거운 장막처럼 내 위에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병원 방내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며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날카롭고 참을성 없는 어조로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뜻이나 손녀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겨우 찾은 소속감이 어떻게 훼손될지에 상관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운전대를 너무 세게 쥐어 손이 아플 정도였고 수진이 또 한 번 내 삶에서 아이를 지워버리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미 한 번 그녀 가족의 조작으로 결혼을 이뤘고 이제는 내가 결코 계획하지 않았으나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미래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그녀가 파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새벽녘, 머리가 깨질 듯 아파 깨어났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이 죄책감도 없이 버렸던 아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나는 운전대를 쥔 손에 관절이 하얗게 될 만큼 힘을 주며 병원으로 향했고 수년간의 침묵과 배신으로 인해 내가 알지도 못했던 가족을 거의 잃어버릴 뻔한 그 세월에 대해 수진을 어떻게 대면할지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또 한 번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겠다고 설득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비친 냉정한 계산을 보며 죄책감을 걱정으로 가장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시야가 흐려졌다. 노부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오직 의지로라도 아이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려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한때 내게서 미래를 앗아간 그 힘들과 맞서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수년간 품어온 분노와 고통을 담아 낮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다. 아이를 데려가려면 곁에 남아 아이를 위해 삶을 쌓을 각오부터 증명해야 한다고. 아이를 관리해야 할 짐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다. 수진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곧 분노로 굳어졌고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며 가족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비난했다. 나는 그녀가 아무런 후회 없이 내 삶에서 나를 지워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무방비한 아이에게 똑같은 배신을 저지르려 하며 내 침묵을 요구하는 그 위선을 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아이는 우리 사이에 얼어붙은 채 인형을 꼭 쥐고 커다란 눈으로 내 얼굴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제껏 알았던 유일한 안정감이 산산이 부서질 위기임을 어렴풋이 감지하는 듯했다. 나는 내 존재가 아이를 어른들의 결정이 난무하는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음을 알기에 죄책감에 가슴이 죄어왔다.
수진의 어머니는 눈을 감고 내가 듣지 못하는 말을 속삭였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고통은 평화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두려울 만큼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수진이 좌절한 채 방을 나가자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이 집에서 떼어놓으려는 그녀를 막기 위해 복도로 따라 나섰다. 나는 단호하게 필요하다면 양육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미 한 번 그녀의 거짓말로 가족을 잃었고 이제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딸을 지킬 기회마저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수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오랜 부재 끝에 이제 와 영웅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손이 떨렸고 그녀의 고리적 침묵이 나를 어둠 속에 남겨두었고 그 사이 어머니가 가난과 고립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했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나이 든 여성이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가까이 부르더니 놀랄 만큼 강한 힘으로 연약한 손을 내 손 위에 얹고 아이에게 수치와 버림이 없는 삶을 줄 것을 믿는다고 속삭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탁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그녀가 새벽녘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병원으로 운전하며 가슴이 얼어붙는 무감각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는 아이를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오면서 일으킨 혼란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알았다. 병원에서 나는 수진이 침대 곁에 앉아 넋을 잃은 채 이제야 이해하게 된 어머니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슬픔에서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틀 동안 나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조촐한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웃들은 조용히 살아온 노년의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 장례식장 한켠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내가 잡은 손을 꼭 쥐고 이제껏 알던 유일한 보호자를 잃은 혼란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은 붉어진 눈으로 다가와 아이의 여행 서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참으며 외양을 위해 또다시 아이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 곁에 머물며 삶을 함께 꾸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수진은 내가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고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내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오랜 후회의 세월에서 비롯된 단호함으로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쳤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그녀 가족의 조작으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이 아이마저 이기적인 결정의 희생양이 되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반항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내게 가졌던 힘이 내 결연함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빈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아내의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나는 과거의 의무를 현재의 약속보다 우선시하는 남자가 되어버렸음을 알기에 아내의 실망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아내가 더 이상 과거의 아이를 둘러싼 비밀스런 삶을 견딜 수 없다고 한 뒤로 머물기 시작한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두 번의 결혼이 모두 깨져버린 무게가 오랜 침묵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벌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여전히 나를 삼촌이라 부르는 아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의 순수한 신뢰는 어떤 비난보다도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들로 얼마나 많은 삶이 무너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나는 수진이 장례식 이후 내내 얼굴에서 지우지 못한 머뭇거림과 죄책감을 안고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저버렸고 그녀는 부재로 나는 오랜 은폐에 강요된 무지로 아이를 외롭게 했다. 아파트로 돌아오니 탁자 위에 수진의 변호사가 보낸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을 전적으로 주장하며 또다시 다른 나라로 데려가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었다. 마치 다시 뿌리를 뽑는 것이 오랜 방치로 생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듯했다.
나는 주먹을 쥐고 이제는 배신감만이 아닌 5해 동안 책임을 져버린 여자가 내 인생에서 유일한 가족이 된 아이를 지워버리게 두지 않겠다는 깊은 신념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해 후견인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더 이상 헌신보다 편애, 관계보다 평판을 중시하는 여자에게 감정에 호소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수지는 방문을 늘리고 값비싼 선물을 가져오며 연습된 듯한 따스한 목소리로 아이와의 유대감을 쌓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이면의 절박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나는 곁에서 그녀가 몇 주 만에 오랜 부재의 세월을 메우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예에 바르지만 수진을 경계했고 작은 몸짓에서 할머니를 잃은 혼란과 갑자기 나타난 엄마라는 여성을 받아들이려는 갈등이 엿보였다. 매일 밤 나는 아이가 잠든 작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내 존재로 인해 아이가 이미 안정감을 잃었음을, 아내가 내게 더는 마음을 열지 않으며 우리 결혼에 자리 없다고 믿었던 과거를 놓지 못한 나를 더는 신뢰하지 않게 되었음을 통감하며 깊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나는 몇 년 동안 내게 숨겨져 있던 아이를 위해 곧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아이러니와 첫 번째 결혼의 잿더미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가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이 묻으려 해도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씁쓸한 진실을 느꼈다. 첫 신문이 다가왔을 때 나는 멸균된 법정에서 수진과 마주섰고 변호사들은 양육권과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논쟁을 주고받았다. 나는 복도에서 인형을 꼭 쥔 채 자신의 인생이 법적 기술과 감정의 상처 사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작은 소녀의 미래를 낯선 이들이 결정하는 그 시선에서 판단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의 변호사들은 생물학적 어머니로서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제공할 부정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가 아이의 여린 마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말하는 듯한 태도를 들으며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법정에 아이를 돌보고 매일의 필요를 챙기며 할머니를 잃은 후 그녀가 알게 된 유일한 안정감을 제공한 지난 몇 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판사의 눈에서 잠깐의 의심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 역시 아이를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뿌리째 뽑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은 결론 없이 끝났고 나는 법원을 나서며 공허한 승리를 느꼈다. 어떤 결과도 내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없고 이제는 마지막 서명을 기다리는 법적 형식만 남은 현재의 결혼 생활에 입힌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밤이면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소원해진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해 용서를 빌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항상 내려놓았다. 내 말로는 그녀를 떠나게 한 선택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나를 과거에 집착하는 낯선 사람으로만 보았고 그 과거를 함께 짊어지기로 동의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녀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고 그녀의 웃음이 가끔 아파트에 가져다주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몇 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공동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수지는 최소 1년 동안은 딸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국내에 머물러야 했고 그 후에야 해외 이주 계획을 논의할 수 있었다. 나는 이 결정이 긴장을 길게 끌고 가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휴전을 강요할 것임을 알았기에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수지는 법원 밖에서 나를 만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매일의 희생과 존재로 쌓인 유대감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사랑이 권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얻는 책임이라는 깨달음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크레용을 들고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목이 메었다. 이제 그녀가 내게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을 준 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무릎에 올라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미래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나는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때 나를 부서뜨렸던 거절의 무게를 그녀가 느끼게 두지 않겠다고.
그 후 몇 달 동안 수진과 나는 불안한 공동 양육의 리듬을 나누었다. 매번 아이를 주고받을 때마다 잃어버린 세월과 불타버린 다리에 대한 말 없는 상기만이 남았다. 나는 아이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그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실패로부터 보호하는 섬세한 균형을 배워갔다. 아내는 조용한 절차 속에서 이혼을 마무리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 떨림은 불확실함 때문이 아니라,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을 희생했다는 슬픔 때문이었다. 이제 매일 아침과 밤마다 작은 소녀가 삼촌이라고 부르며 나를 찾는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출생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그녀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나섰던 사람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부모의 과거 실수에 얽매인 존재로 볼지 궁금해한다. 이 이야기에는 완벽한 결말이 없다는 것을 안다.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고, 너무 많은 세월이 비밀과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존재가 그녀에게 시작을 오염시킨 배신이 아닌 깨끗한 미래를 꿈꿀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다.